네, 고려대학교 김승주입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NFT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NFT라고 하는 것도 결국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비트코인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논문이 비트코인을 이제 최초로 제안한 논문입니다. 2008년 10월에 발표됐고 2009년 1월에 실제로 저게 소프트웨어로 구현돼서 동작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현실 세계의 물건을 사기 시작한 건 2010년 5월 22일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피자 2판을 사 먹었죠. 그래서 5월 22일을 피자데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논문엔 블록체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을 꼽아라 그러면 다음 4가지를 꼽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가짜 뉴스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블록체인이 갖는 특징은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탈중앙화. 블록체인은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협동조합형 모델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떤 오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중앙화 특징을 갖고요. 두 번째가 투명성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구성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동일하게 저장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누구나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집니다. 바로 저 특징 때문에 블록체인을 금융 서비스에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 권력을 낳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불변성이죠. 똑같은 블록체인이 모든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이 가용성. 예를 들어서 해커가 제 컴퓨터에 침투해서 제 블록체인을 지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블록체인 복사 좀 해오자 이럴 수 있죠. 원상 복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NFT라고 하는 기술은 이 중에서 투명성, 불변성 저 2가지 성질을 극대화시켜서 이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잭 도시라고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죠. 저 사람이 트위터를 만들고 Just setting up my Twitter 첫 트윗을 날렸습니다. 저걸 팔았죠. 얼마에 팔았냐 하면 2,915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크 윈켈만이라고 하는 비프리라는 작가명을 쓰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매일매일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5,000일 동안 그렸고 그것을 하나로 이어붙였죠. 저게 783억 원에 팔렸습니다. 살아있는 작가가 받은 금액으로는 3번째입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미싱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저게 조금씩 움직입니다. 저게 이제 마리 킴이라는 작가가 그렸고 한 6억 원 정도 가격에 팔렸습니다. 저 3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NFT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NFT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NFT를 보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끼게 되는 거죠. NFT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블록체인상에 저장되어 있는 등기권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그림은 제가 foundation.app이라고 하는 NFT 거래 사이트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저 사자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기관총으로 총을 쏘는 그런 디지털 아트입니다. 저 그림에 대한 NFT가 바로 밑에 보이는 겁니다. 저 그림의 이름 해놓고 클라우드 페스터텍 라이언 이렇게 돼 있죠. 디스크립션 해놓고 저 그림에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글라스 메가더, 리차드 페리 그래서 저 그림을 그린 사람 이름이 있고 제일 중요하게 마지막에 있는 거죠. IPFS 점점에서 쭉 있고 .mp4 이렇게 돼 있죠. 저게 원본 그림이 있는 곳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사실은 우리 등기권리증하고 똑같죠. 물건지의 주소, 소유주의 성명,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사실은 원래 등기권리증은 저게 종이로 인쇄돼서 발행되는데 저 NFT라고 하는 디지털 등기권리증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이라든가 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단 위변조로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성질로 인해서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NFT의 특징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NFT를 사고 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사고 팔 때 그냥 복독방에 걸린 사진하고 그냥 등기권리증만 보고 사진 않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등기권리증상의 소유주가 맞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물건지의 주소를 보고 그 주소에 찾아가서 이 건물이 그 사진에 있던 그 건물이 맞는가, 지대는 튼튼하고 건물에 균열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죠. 사실은 NFT를 살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비플의 아까 천문학적인 액수를 받은 매일 첫 5,001을 판 크리스티라고 하는 곳의 경매 사이트입니다. 보통은 저 썸네일 그림을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서 사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저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써 있죠. 저것은 블록체인상에 어디를 가면 등기권리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정보입니다. 이것을 이더스캔이라고 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검색창에 쓰면 해당 블록체인에서 정보를 찾아줍니다. 이걸 쭉 찾아가면 이런 식으로 등기권리증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뭐 제목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있고 맨 마지막에 주소도 있습니다. 저 주소에 찾아가면 실제 비플의 300만 원짜리 원본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저 그림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죠. 자, 왜 저걸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부르느냐?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세요. 서로 맛 교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랑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저는 610호, 여러분들은 611호. 같은 아파트 단지니까 건물이 생긴 건 비슷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 등기권리증을 맛 교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맛 교환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ERC721 표준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ERC721 토큰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NFT와 관련해서 일단 잘못된 뉴스가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어떤 디지털 작품을 NFT화 시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아파트가 등기권리증화 됐다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딸려가는 거지. 잭 도시가 자신의 첫 번째 트윗을 팔았습니다. 자, 잭 도시의 첫 번째 트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트위터 본사의 중앙 서버에 있죠. 그 NFT에는 그 중앙 서버의 주소와 잭 도시가 언제 누구한테 팔았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트위터 본사가 해킹당해서 중앙 서버가 털리면 저 원본 그림은 원본 트윗 메시지는 언제든지 날아갈 위험이 존재하죠. 아파트는 사라졌는데 등기권리증만 존재하는 겁니다. 또 NFT는 불법 복제를 막아준다. 이것도 대표적인 잘못된 얘기죠. 저는 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만 비플의 작품 원본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걸 다운로드해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복사를 했다 하더라도 NFT에는 원본의 주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원본인지 복사본인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복사도 가능하고 누구든 다 볼 수 있는데 왜 저게 저렇게 비싼 가격에 거래되지? 사실은 이것은 MZ세대의 어떤 소비 패턴의 변화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요새 MZ세대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앨범에 놓지 않죠. 디지털 액자에 놓고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보통 사진 찍으면 어디다 놓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죠. 왜? 소유도 하고 싶은데 자랑도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 두 가지 욕구를 NFT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NFT계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그림들입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이미지들을 생성했고요. 크게 1만 개의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총 5개로 분류가 됩니다. 외계인, 유인원, 좀비, 남자, 여자. 아래에 있는 건 그 숫자입니다. 외계인은 9개, 유인원에 해당하는 건 24개, 좀비에 해당하는 건 88개. 희소성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미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하는 걸출한 테니스 스타가 자기랑 비슷한 크립토 펑크 저 작품을 사서 자기 SNS에 붙였습니다. 저게 몇십억 됩니다. 뭐 제이지라든가 스눕독 같은 유명 가수가 자기 돈 주고 크립토 펑크 그림을 사서 자기 SNS에서 불렸습니다. 저 스눕독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을 한 10대 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이 왜 고가로 거래되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 작품이 고가로 거래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 시대부터입니다. 그때 귀족 가문들이 거액을 주고 미술 작품을 소장해서 집에 걸면서부터 미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그림은 NFT의 시작을 알린 그림이고
그게 언론에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면서 셀럽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거 가치가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위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SNS에서 저기 붙여 있는 저 SNS 프로필 사진이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블루를 통해서 제공하기 시작을 했고 어도비도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팬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본 갖고 있대. 우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NFT 미술 생태계가 공고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닙니다. 명품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품질 보증서를 종이로 인쇄해서 줬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명품 업체들이 종이로 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루이비통, 프라다 이런 명품 업체들은 NFT 형태로 품질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실제 백에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고 어느 가죽을 썼고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어느 백화점에서 누구한테 팔렸다. 이게 NFT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냐면, 자, 우리가 등기 권리증에는 A가 B한테 팔았고 B가 C한테 팔았고 C가 D한테 팔았고 이런 매매 이력이 남죠. NFT에도 똑같이 남습니다. 그러면 명품 업체가 중고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연예인이 자기의 백을 자선 행사에 내놓으면 그 기록이 NFT에 들어가면서 중고품이 신품보다 더 비싸집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는 NFT에 관련 재료, 생산 공정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지속 가능성, 즉 ESG 경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걸 사용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60%가 우리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의 패션 아이템을 사겠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요새 음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요리책 하나 쓰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밋 NFT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는 요리 비법을 저기다 올립니다. 그럼 NFT를 자동 생산해 주면서 저 사이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요리 비법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요리를 하면 자동으로 암호화폐가 그 요리법을 올린 사람한테 가게 됩니다. 그럼 내가 불필요하게 책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미 유명 셰프들이 저 플랫폼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요새 메타버스 얘기가 한창입니다. 뭐 로블록스가 그중에 선두주자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과거 싸이월드 같은 과거의 메타버스와 로블록스 같은 현재의 메타버스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싸이월드 같은 가상세계형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단순히 소비자죠. 그냥 도토리 갖고 배경음악 사고 아이템 사고 뭐 이럽니다. 근데 로블록스 같은 데서는 이용자가 프로슈머죠. 생산자이자 소비자. 로블록스에서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내고 저걸 통해서 컴퓨터를 잘 몰라도 게임을 만들어서 로블록스에 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듯이. 그래서 저걸 많이 클릭해서 게임을 할수록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이익을 로블록스와 그 크리에이터가 나눠 갖게 되죠. 이미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이 로블록스에 올라왔고 24살짜리 소년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더라.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의 제페토도 예외는 아니죠. 제페토에는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저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런 아이템을 만들 수 있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제페토 디자이너는 50만 명이 넘어서 70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렌즈입니다. 렌즈가 밝힌 건 자기가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자, 요새는 가상부동산, 이것도 아주 화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가상부동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좀 표하세요. 근데 가상부동산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상부동산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인크래프트죠. 그렇죠? 마인크래프트는 가상의 공간에서 저렇게 건물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샌드박스라고 하는 회사는 저 가상부동산 마인크래프트에다가 하나를 더 더했습니다. 뭐냐면 야, 가상에서 지은 건물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 그래서 마인크래프트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개념을 접목시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벤트성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자유자재로 팔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손정희 펀드는 저 샌드박스라고 하는 가상부동산 회사에 9,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작년 11월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 프로슈머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대판 메타버스에서는 짝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구글을 잘 보면 유튜브에서 남이 만든 영상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면 바로바로 삭제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락에 잠기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 아이템이기 때문에 복제가 더 쉽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NFT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진본인지 복사본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죠.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유튜브에서는 NFT 같은 거 안 써도 구글이 중앙에서 전부 다 불법 복제 동영상을 감시해주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서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특히 가상세계형 메타버스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은 먼 미래에 메타버스가 한 개만 생기진 않을 거다. 여러 대형 메타버스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아바타와 아이템을 갖고 그 메타버스를 외국 여행하듯이 넘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을 갖고 넘나들어야죠. 그러면 중립지대에서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해줄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FT나 블록체인이 그 중립지대에서 디지털 아이템을 재산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웹 1.0, 웹 2.0, 웹 3.0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선 연구소에 모인 여러 유럽 과학자들이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 1.0 시대는 인포메이션 이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저 때는 주로 인터넷에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내려받는 시대였죠. 뉴스를 본다든가 논문을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그래서 웹 1.0 시대에는 웹 브라우저를 만드는 회사들이 보통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 2.0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때는 사용자의 참여 및 공유가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내 정보, 내 사진을 올리고 그걸 남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같은 업체들은 그 올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떼돈을 벌었죠. 그런데 사용자들이 반감을 표하는 겁니다. 야, 내가 올린 데이터 갖고 왜 니네들이 돈을 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린 데이터에는 꼬리표를 달아서 내 거인 걸 명확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은 플랫폼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거다. 그래서 오너십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게 웹 3.0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관련해서 거품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보면 사용된 기술이 그렇게 수준 낮은 기술은 아닙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최신 컨퍼런스에서, 그것도 탑티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기술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NFT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를 잘 이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특히나 메타버스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존재하는 암호화폐 개수가 한 1만 7천 개 정도 됩니다. 이 1만 7천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전부 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상위 한 50개 정도가 아마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거품이 과도하게 끼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닷컴 버블 시대에 실제로 버블이 꺼지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만 살아남았듯이 저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NFT 시장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메타버스랑 잘 연계돼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메타버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블록체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양쪽을 서로 다 들여다보고 서로 교류하셔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요.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규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또 하나의 네이버나 다음, 뭐 삼성 같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